자, 지난 시간에 마저 못했던 에너지 대사에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이미 몇 번씩 여기저기서 언급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작용에 관해서 뭐 구태여 다시 재방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사작용을 할 때 어떤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있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고, 화학 반응의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 그 다음에 그러한 반응들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이고, 그것은 이제 분해가 되는 반응이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반대 방향의 반응은 작은 부품들을 모아가지고서 합성을 하는 그런 반응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그런 반응은 들어봤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산화 환원 반응은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은 마치 항상 이 쌍방향으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대충 그게 그 얘기지만. 그래서 항상 누구 하나가 산화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반응에 참여하는 그 쌍방은, 상대방은 환원이 되는 그런 반응이, 서로 교체하는, 교환되는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환원 반응은 어떠한 것이 발열 반응이고 어떠한 것이 흡열 반응일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반응이 자발적이고 어떠한 반응이 비자발적 반응일까? 생각하면 좀 우습잖아요.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거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일까? 어떤 반응이 에너지를 요구하는 반응일까?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 요것을 살펴보면은 힌트가 쫙 나와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색깔별로 이미 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산화 환원 반응 중에서 어떠한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일까? 산화. 에너지 준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산화 환원 반응은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는 운이 나쁜 친구는 산화되었다고 하잖아요. 산화 반응.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운이 좋아가지고 산소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으면 환원이 됐다고 하지. 그런데 항상 언제나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추적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저나 오늘은 왜 이렇게 썰렁하냐? 한 반밖에 안 왔네? 뭐 그걸 내가 탓하는 건 아니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꼭 수업은 항상 꼭 100% 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지.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산소를 추적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보라고, 대신 전자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그래서 전자를 혹시, 길 가다가 전자를 혹시 득템하게 되면은, 그건 환화가 되는,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평상의 언어로 그것을 풀이하자면은, 산소라는 이 생명계에서 생명을 논의할 때 산소의 특징은 정말로 나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산소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생명계에서 볼 때, 왜 말이 이렇게 모순이 되지? 지난 강의에는
그 진화와 생명체와 산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인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 말이. 어쨌든 간에 산소는 개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나쁜 녀석입니다. 왜 나쁘다고 그러냐 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 어디에 대한? 전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돌아다니는 전자만 보면 무조건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뭐 화학계에서는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을 해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매우 높다라고. 일단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들은 전자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야만 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됐다. 산소한테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산소한테 개털렸다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털린 것이냐? 전자를 뺏긴 거지, 산소한테.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산소하고 결합하면 넌 죽은 목숨만 아니면 어쨌든 네 전자는 다 산소 거야. 그래서 똑같이 산화 이꼴 전자를 잃는다. 정반대로 전자를 얻게 되면 산소하고는 어떻게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환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보통의 경우에 환원이 되려면은 그것은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니까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산화가 된다라는 반응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링크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 5장이건 6장이건 7장이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것들을 각 장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생명체 안에서 그것이 유기호흡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못하지 우리는 이거 할 줄 안다 하면서 이제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합성이니까 그 다음 장에 광합성을 배우는 것이고 그거를 산화 환원 반응 대신에 이 단어를 교체하면 어떻게 해? 이것이 이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유기호흡이기 때문에 생명 과학 시간에 그것을 일단 배우는 것이고 동화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 반응. 다시 요약하면 모든 대사 반응은 결국 두 가지 종류.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것이 이화 반응인지 동화 반응인지 그것을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모든 그것을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다 따라간다는 얘기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그걸 일일이 동화 반응의 특징은 뭐뭐뭐, 이화 반응의 특징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그런 약간 비속어를 또 자꾸 비속어를 전부 멍청한 사람은 없겠으나 높아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고 이것은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별 의미 없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ATP에 관해서 그 에너지 허구많은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ATP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전 우주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소한 전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ATP란 말입니다. 굳이 꼭 ATP한테 전부 일감을 몰아줄 필요가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ATP가 바로 그래서 ATP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일종의 이런 리차저블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서 ATP를 사용을 하면 이것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ATP가 ADP로 변환을 하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ATP가 ADP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다시피 자발적인 반응인 것이고 이화 반응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방전이 됐으니까 다시 충전을 시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ATP로 순환시키면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는 매우 편리한 그런 편리한 형태 화학 물질로서 그것을 어쩌다 보니까 범용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이것은 통용이 되는 소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이 되는 일종의 국제 통화, 국제 캐시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얘기고 왜 ATP가 ADP로 되는 것이 이화 반응인지
그것이 되돌리는 것이 왜 동화 반응인지를 그림으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재강조하자면 이화 동화의 결국은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은 물질이 분해되느냐, 합성이 되느냐. 인상기 하나라도 최소한 인상기 하나로 콩알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표현처럼 인상기 한 개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것은 조금 더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로 분해가 되는 것이니까 이화 반응이고, 인상기 하나 요거 애경에 요 겨우 인상기 요거 하나를 집어넣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그러나 최소한 그거라도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니까 합성 반응이지. 그러면 그것은 동화 반응이지.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화학 반응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구나, 이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생명체 안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생명체 안에서 이런 가라고 표시된 이 물질들은 무엇을 지금 대표하는 그림일까요, 얘네들이? 밥이란 말이야, 밥, 음식. 음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물질은 유기 고분자 물질이잖아. 유기 물질들, 최소한 등치가 좀 있는 유기물들이라야 들어와서 왜 그래? 그래야 이게 가능하니까. 쪼개기가 가능하니까. 이게 요만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뭘 쪼개, 더. 쪼개야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쪼개야 에너지가 방출이 돼? 이게 이화 반응이니까. 이화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면 왜 에너지를 방출시켜? 잔인하다. 뭐 그렇게 남 분해시켜서 남을 해체해가지고서 부셔가지고서 부셔 해서 에너지 방출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취미네? 왜 그럴까? 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이거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동화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그 중간 에너지를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주는 아주 편리한 형태의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 ATP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이화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막 방출이 되면 그것을 편리하게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일단 저장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ATP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 중에는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도 있고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도 있다는 얘기지. 이화 반응은 저절로 일단 일어나게 돼 있어.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어날 거야. 동화 반응은 일단 이론적으로 안 되는 반응이니까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이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는 안 되니까 뭔가 누군가의 사람 불러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효소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효소는 뭐냐라고 하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듯이 효소는 생물학적인 촉매다. 촉매는 뭐냐? 없어지지 않고 화학 반응을 그냥 스피드업 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자기 자신은 마치 무슨 방관자처럼 화학 반응을 하면 보통 기질이 들어가서 직접 화학 반응의 당사자인 기질은 들어가서 환골 탈퇴가 돼가지고 자꾸 탈퇴래. 환골 탈퇴가 돼가지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이 촉매는 그러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반응을 일으키게 가능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을 시키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화학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주로 금속 같은 것들을 촉매로 사용을 하는데, 이 생명체 안에서는 금속도 촉매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효소야. 그까짓 이 비자발적인 반응, 사람 불러야 되는 그런 반응이나 필요하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어날 반응에는 효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의 모든 진짜 99.99999%의 화학 반응은 그것이 자발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반응들 자발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효소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돼? 또 거짓말하네? 왜 안 일어나? 일어나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든 효소들이 반응에 아마도 효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ATP가 ADP로 가수 분해되는 건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아마 그 정도일걸? ATP는 ADP로 가수 분해되는 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마 저절로 일정 비율 되겠지. 하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자발적 반응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효소가 없이는. 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느려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나?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서 이제 포도당을, 밥의 주성분인, 맛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재현할 필요는 없잖아? 핑계도. 밥의 주성분인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이와 반응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분해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거 자발적 반응 아니에요, 이거. 여기 왜 효소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포도당 한 분자를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너 분해 한번 해봐라. 일단 포도당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포도당이 일단 분해가 되는 단계가 일단은 마치 무슨 지가 파리바게트라고 긴 포도당을 두 개로 반으로 똑 분질러버리는 쪼개버리는 그 반응이잖아 이게. 그걸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그러잖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똑 분질른 그 반응 하나 그거 자발적 반응이지 당연히. 그거 하나 효소 없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5,600년. 실화냐? 실화. 5,000년이 걸려 5,000년. 그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만 5,000년 동안 뭐 사람 다 굶어 죽게? 먹고? 그래서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그거 하나 똑 분질려고 바게트 하나 분질려고 포도당이라는 바게트 하나 딱 반으로 자르려고 거기에 몇 개의 효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10개의 효소들이 전부 쫙 붙어가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세상에 그거 하나 몸 분질러가지고서 10명의 효소가 달라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넘기고 한단 말이야. 그래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초도 안 걸리지 그거야. 뭐. 그 속도가 5,000년과 1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효소들의 위대성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10개의 효소들이 줄줄이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대사 경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화학 반응들이 생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시퀀스로 메타볼릭 패스웨이라고 하는 이런 시퀀스로 연속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뭐 대사 경로는 나중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서 굳이 뭐 인체 내 물질 대사는 뭐 생략, 기초 대사량, 소화 대사량, 운동 대사량 뭐 쓸데없이. 그래서 이 장은 이런 식으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질문 없으면 곧바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이 너냐? 자, 3장은 말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해가지고. 제가 아니라, 나야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막 사는 사람이. 자, 이 생명과학을 이렇게 딱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 책을 딱 볼 때, 이렇게 순서가, 이제 결국 3장까지 흘러내렸는데,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골자는 모든 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세포를 보고 싶은데, 나중에.
세포에 대해서 세포 안에 모든 구조들, 모든 다양한 구조들과 기능, 뭐 그런 것들을 일단 쫙 펼쳐봐야 이제, 뭐, 그것을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명 뭔가 좀 배우는 것 같네. 예.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선수 과목이라고, 프리레퀴지스트라고 하는, 그거를 알려면은 그 생명체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든 물질, 도대체 얘네들이 뭔데? 뭘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 그걸 좀 알아야, 화학적으로 그들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그들의 이 화학적인 행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 안에 있는 모든 복잡, 단란한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단은 그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고분자 물질들이란 말이야. 유기 고분자 물질.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세포 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세포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유전자인 DNA부터 위시해서 모든 세포 소기관들, 지금 뭐 진핵 세포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원핵 세포의 이제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불 속 이것을 들이밀고 자 이거다 하고 막 하면은 일단은 거부감이 들잖아.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생물학 소문에 듣자 하니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던데 역시 암기 과목이었구나. 쓸데없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 얘네들은 무엇로 만들어졌느냐 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쉽게 얘기가 순조롭게 된단 말이죠. 얘가 이런 짓을 해. 뭐 단백질로서. 야, 얘는 단백질인데 말이야. 효소라는 단백질인데, 얘가 이런 일을 해. 왜?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게 서로 납득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 고분자 물질들에 대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가장 큰 목적은 롱텀 골은 이 생명체를 이루는 네 가지 고분자 물질들의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어졌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특성이 뭐냐. 각각 서로 다른 그들의 특성이 공통적인 특성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성이 모여서 이들이 각각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네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다음에 핵산 요 네 가지 종류를 확실히 구분해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그러한 분야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전공이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그 생명체 고분자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은 무슨 뭐 테슬라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냥 주형으로 팡팡 찍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현기차처럼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부품 어떻게 조립하는지? 화학 반응이라는 것으로 조립을 한단 말이죠. 그럼 화학 반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화학 반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뭐 어떻게 다른데? 근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얘네들은 뭐 고분자 물질만데 왜 하필이면 공유결합이라는 것만, 사용을 해? 뭐 때문에? 또 무슨 탄수화물, 그럼 단백질, 지질, 핵산을 이루는 공유결합들이 종류가 다 같은 종류야? 아니면 다른 종류야? 대답은 yes or no지. yes and no야. 같아. 다 똑같은 공유결합.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이름만 바꿔가지고서 각각의 경우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결합.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럼 결합이라는 게? 왜 있지? 공유결합뿐만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다른 화학결합들이 몇 개가 있지. 걔네들은 왜 생기는 거야? 어떨 때 생명체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해?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거를 결합을 하려면 일단 결합 원소들이 왜 결합을 하는지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아주 지리한 얘기를 펼쳐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처음에 제가 밑밥을 깔까요? 알아맞혀 볼 사람. 혹시. 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만 이렇게 나가면 되지. 왜 처음부터 장황하게 원래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았을까 내가. 혹시 감이 오는 사람 없어요?
이걸 미주알 고주알 내가 다 일일이 다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이거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거 3, 4장을 3, 4장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매우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잠복을 해 있으나 그것을 처음에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지. 다 섭렵하면 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본 교양 지식이야. 그러나 이거를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다 머리가 큰 성인들이 더더군다나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대부분은 거의 그 위대한 약학을 전공을 하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이거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지성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결국은 어디로 치닫는 거야 결국 요 네 가지 얘네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 중간에 포인트만 몇 개 찍어주고 알아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해 오시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끝간대로 가서 이걸 하고 빨리 세포로 넘어가고 싶은 급한 마음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내려고 몇 가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이 3장과 4장에서 시험은 이것을 물어보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그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 구조, 질량, 그래.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 일단 왜 화학 반응이, 화학 반응이란다. 화학 결합이 왜 필요할까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전자 최외곽, 전자 껍질, 어쩌고. 일단 원소들은 가장 안정한, 에너지 준 이상 안정한. 그러니까 원소들은 사람하고 달라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싫어해. 전부 있는 돈은 전부 다 밖에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가장 안정된 돈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형태로 가는 것을 지상 최대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원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화학 결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온 결합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궤도껍 전자가 돌아가는 맨 마지막 최전방의 껍질에 8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무거운 원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명에서 다뤄야 되는 원소들은 다행히도 그런 원소들은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8개로 짐짓 간주하고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8개면 항상 안정한 상태이다. 그것을 그래서 옥텟 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8개라는 뜻에서 그래서 8개가 채워지면 나는 이제 무릉도원 그런 애들이 힐리움 아르곤 그런 애들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원소들도 어떻게든지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이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원소는 최외곽 궤도의 전자가 딱 하나야. 딸랑 하나 있어. 이 자식만 쫓아내버리면 나는 그 다음 아래층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위층 다 헐어버리고 안정한 상태로 있고 싶은데 요놈 하나 때문에 내가 7개를 어디서 전자를 가져오냐 내가. 차라리 하나 내쫓아버리는 게 낫지.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7개는 딱 차인데 딱 하나만 전자를 어디서 딱 길에서 주우면은 내가 드디어 8개를 채울 텐데 그놈의 전자 하나가 어디 눈을 씻고봐도 없네. 그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나는 전자를 벌 테니까 너는 주서라.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마치 자기들이 전부 태어날 때부터 최외곽 전자가 8개인 양 짐짓 행세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이온이라는 얘기지. 이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듐이 태생적으로 지금 중성이지. 그러나 소듐이 만약에 전자를 하나 어디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클로린 7개밖에 없는데 여기다 어디서 길에서 이 소듐이 버린 전자 하나 딱 주시면은 전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2개 이온화가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만고불변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끌리는 인력이 생기니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고 또 그런 얘기입니다. 전자 껍질 궤도 어쩌고 하지만 이건 다 물리화학 시간에 배우실 거고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동위원소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생명에서 왜 갑자기 동위원소를 사용을 하지?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동위원소는 무엇이냐? 원자 번호는 같은데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원자 번호는 같고 무게가 달라. 원자량이 달라. 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무게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야. 그냥 똑같은 화학적인 성질이 동일한 녀석들인데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같다고 얘기할 때 많은 학생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중성자 하나가 더 많은데 어떻게 물리적 성질이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막 반기를 들어. 고소하겠다 그래 막.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소하고 그래 물리는 아니다 그래. 뭐 그게 그 얘기인데 사실은 뭐 해서 그냥 그래 그럼 이제부터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만 하자. 라고 해서 동위 원소들은 같은 예를 들어서 탄소의 동위 원소들이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은 세 개밖에 들은 일이 없겠지만 탄소 12, 13, 14.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 줄줄이 사탕으로 한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걔네들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쳐도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12, 13, 13은 그 중에서도 12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거의 전 지구에 13, 14. 요 번호가 다른 게 이게 바로 원자량이 중성자 하나씩 더 늘어나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소계는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어쩌다 보니까 달라져가지고서 동위원소라고 칭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좋아. 근데 그걸 왜 생명에서 다루냐는 얘기지.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얘를 다루냐. 두 가지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 특히 뭐 일단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그 동위원소들 중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중성자가 어떤 중성자는 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강구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토해내면 내가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어떤 녀석들은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니까 방사능을 방출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 방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지. 그럼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 종류의 방사능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매우 훨씬 더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왜냐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P32 같은 거는 에너지는 세긴 하지만 그래도 먹지 않는 이상 별로 뭐 큰 이상 없고 뭐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12, 13, 14 중에서 14만이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 13은 보통 일반적인 12, 훨씬 가장 파퓰러한 일반적인 12보다 무게가 하나 더 크긴 하지만 그러나 방사능을 방출하지는 않는 거지. 근데 왜 생명계에서 이런 동위 원소를 중히 여기냐 하면은 특히 항상 방사능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 잡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추적을 할 때 어떤 물질을 추적할 때 사용이 되고 또 이 물질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얘가 죽은 지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죽은 지 한 5만 년 되나? 또는 죽은 지 한 50만 년 되나? 이런 그런 연대를 측정하는 데에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을 추적하는 용도의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는 여기서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으나 각자가 나중에 실험을 할 때 뭐 다루게 되면 근데 한국에서는 참 방사성 동위원소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요즘 거의 안 쓰더라.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 P32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재밌게 노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P32와 더불어서 막 실험을 하고
거의 밤을 최소 한 3, 4시까지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힘이 막 쏟아. 왜 이렇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방사능을 내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쉴드 보호하라는 쉴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귀찮은데 그래서 그냥 막 하고 그랬는데 누가 얘기하니까 그거 안 먹지만 않으면 괜찮대네 뭐 하면서 그랬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옛날에 1950년대 미국 TV 선전 같은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라돈 담배 해가지고서 진짜 담배에 라돈을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서 라돈 담배 아주 미녀가 나와가지고 라돈 담배를 피면 뭐 건강해지고 뭐 힘이 솟고 막 그런 선전을 미친놈들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러한 에너지가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부스트를 준다고 그래서 막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얼마 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어쨌든 자 그게 요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요 특이적인 반감기라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반감기라는 것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에너지를 내놓고 토해놓고 정상인은 좀 그렇다 표현이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32 1g이 있었는데 0.5g을 반의 양 에너지를 토해내서 반은 이제 일반인이 돼버렸어. 나머지 반은 아직도 극렬한 빨치산이 돼가지고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중. 그래서 난 아직도 P32다 라고 하는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바로 반감기라는 것이지. 그게 원소마다 기간이 다른 거지. P32 같은 애들은 아주 설득력이 좋아가지고서 2주만 시간을 주면 그 중에 반은 항복하고 이제 일반 원소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P32 같은 것들은 사용을 막 실험을 하고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달만 폐기물로 실험실에 가서 쟁여놓다가 나머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일반 쓰레기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버려버려. 당연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일단 뭐든지 간에 P32를 사용을 했다면 얘네들은 아주 무슨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에나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서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훨씬 까다롭습니다. 어려워.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실험하기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반감기라는 얘기인데, 이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반감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C1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무슨 효소 없이, 반응하는 그런 이와 반응처럼 한 5,700년, 6,000년 정도 되고, 우라늄 같은 거는 훨씬 더 기가 막히지. 반감기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근데 그 특정한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대 측정을 하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의 이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묻는다면은 이 C14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로 어떤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은 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제가 묻는다면 사람을 위시한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는 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연대 측정을 못하느냐. 얘가 몇 살이야? 나 32이야. 그래? 민증 까봐 대신에 동위원소 한번 매기고서 얘가 얼마나 됐는지 그거 왜 못하는 얘기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얘는 그렇게 못하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이상한 뼈가 나왔는데 이 뼈가 돼지 뼈냐 무슨 옛날 네안데르탈인 뼈냐 했을 때 얘가 네안데르인 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죽은 지 무슨 50만 년 됐다. 50만 년 된 화석이다. 뼈. 이거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지. 그게 만약 그걸로서 알 수 있다면 왜 우리한테는 그게 안 돼?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스케일 다운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나 100살이야 라고 누군가가 간혹가다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일본에서 134살 무슨 할머니
정말이야? 정말 134살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혹시 할머니 드세요 하고 P32 한번 드세요. 뭐 아니면 C14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1번 너무 위험해서. 이 사람한테 동의어설 매기고 1번. 2번 혹시 그게 아니라면 2번은 사람의 수명은 134살 아니라 1340살이라도 너무 짧아. 측정하기에는. 그래서 뭘까? 그도 저도 아니면 C. 그냥 기분 나빠서. 뭘까요? 그거를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그 이론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돼요. 절대. 이론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 동위원소를 아무리 써도 연대 측정이 안 돼요. 나이 측정이. 죽어야만 돼. 일단 죽어야만 죽은 후 몇 년,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반감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감기를 계산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탄소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쉽게 탄소로 예를 듭시다. 이 탄소, 살아있는 이 인체 안에 탄소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지, 동위원소로. 나머지는 무시하고 12, 13, 14만 봅시다. 탄소가 12, 13, 14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겠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 자연과 똑같이.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순환하니까. 모든 물질을 외부와 순환을 하잖아. 먹고 배출하고 하는 그런 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이 탄소 동위 원소들의 세 가지 종류의 동위 원소들의 비율은 밖에 있는 어디를 가나 지구상에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그 일반적인 범용 12, 13, 14의 비율과 동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동일해.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이 죽었어. 죽자마자부터 어떻게 돼 이제? 똑같은 얘기야. 아까 지난 시간에 그 항상성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죽자마자 곧바로 이 친구는 뭐를 못해? 대사를 못해요. 순환이 안 되는 거지. 일단 들어왔어요. 1분 전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14, 카본 14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뭐 된 거지. 못 번져나가니까 이제. 이 안에서 트랩이 돼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다 하더라도 12, 13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그냥 그대로 구분을 못해 우리가 얘네들이. 그러나 14는 구분이 돼. 왜 구분이 될까?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특이한 성질이 뭐지? 뭐 한다고? 붕괴를 하잖아. 붕괴. 그러니까 붕괴를 하면 계속 그 수가 이 방사능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붕괴를 하는 거는 이 순환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밖이나 이 안이나 똑같은 이 비율로 붕괴를 하는데 얘는 일단 죽은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 갇힌 상태로 혼자 고립돼 가지고서 스스로 얘가 붕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죽은 지 한 5만 년이 된 다음에 갑자기 발견이 돼 가지고서 이걸 뜯어보면 여기서 12, 13 말고 14만 가지고 그럼 14의 비율이 이게 얘하고 안 맞네? 바깥에 있는 14하고 왜 안 맞을까? 그동안에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 붕괴한 기간은 원래 14에 반감기가 있으니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죽은 지 5만 년 됐네요? 하고. 그래서 특이적인 반감기들을 가진 원소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됐네? 10분 실시간.